지금까지 배운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경제 변화에 맞춰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여기에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배분을 바꿔줘야 하는데 같은 경제 상황이 5년씩 가지는 않지만 또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한 배분에서 어느 정도 예외를 두고 배분의 일부를 바꿉니다. 앞에서 공부한 페드 모델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펀드 상품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같은 이름이 붙은 펀드들은 보통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합니다. 다시 블랙록의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의 예를 살펴봅시다. 이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의 실제 배분율을 보여줍니다. 이 펀드의 경우 기본 배분이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기준인 60%에 2% 정도 못 미치는 58%, 채권은 기준인 40%에 8% 정도 못 미치는 32.41%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 내외를 원자재로 8%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채권은 당분간 수익을 내지 못하리라 예상했고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을 상대적으로 더 보유하는 쪽으로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펀드처럼 위험 성향이 중간 정도인 투자자들이 주로 전략적 자산 배분, 주식 60%, 채권 40%를 기본으로 약간만 벗어나는 전술적 배분을 하는 펀드에 가입한다면 전략적 전술적 배분을 하는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에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전술적 배분은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표는 블랙록의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미국 주식 40%, 미국 외 주식 20%, 글로벌 채권 40%로 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섞는 비중에 따라 자산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결과인데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에 더 많이 자산을 할당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변동성 역시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려해야 할 한 가지는 최대 하락폭 역시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의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는 매니저가 포트폴리오의 전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자산 배분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고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트폴리오 운영을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기 싫다면 자산의 일부는 전략적 배분을 하고 일부 자산을 전술적 자산 배분 펀드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의 자산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의 자산만을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같은 상품에 가입하여 투입하는 거죠. 물론 이때 펀드의 성격에 따라 배분을 늘리고 줄이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표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JP 모간이 똑같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라고 이름을 붙인 전술적 자산 배분 펀드의 배분 현황을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자산 운용사들이 이와 비슷한 이름의 펀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펀드는 같은 시점에 상당히 다른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안정한 시점에는 자산 대신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데 현금 보유율 하나만 보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록 펀드는 거의 8%에 가까운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JP모간 펀드는 현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펀드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기본적인 자산 배분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시점에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에 따라 경제와 금융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는 수익률과 위험성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름만 보고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이나 선진국 혹은 이머징 마켓 등 주로 나라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 안에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자산 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S&P 500 지수 안에 포함된 11개의 섹터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주식에 배분을 했다면 실제로 각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산업별로 배분한 거죠. 만약 기술 섹터가 앞으로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S&P 500 지수 중에서도 기술 섹터에 좀 더 배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S&P 500 기술 섹터 ETF를 사서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를 주식, 40%를 채권에 배분했다면 60% 주식 중에 57%만 S&P 500 지수 ETF에 배분하고 3%는 S&P 500 기술 섹터 ETF에 배분하는 식입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에 속한 모든 섹터엔 ETF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산 배분을 섹터 자산 배분, 섹터 얼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섹터 자산 배분을 하려면 섹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죠? 가령 구글 같은 회사에 더 많은 배분이 되었으면 해서 기술 섹터에 배분을 더하는 선택을 했다면 이는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한 셈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기술 섹터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섹터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더 들어본다면 금융 섹터 안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만이 아니라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성격의 비즈니스라는 점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이런 섹터 자산 배분을 하기 전에는 투자처로서 섹터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처로서의 성격이란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과 위험성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18년 S&P 500 지수의 각 섹터별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자산들이 보여준 각기 다른 수익률처럼 천차만별입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위험성, 즉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통 유틸리티 섹터는 변동성이 작고 금융이나 기술 섹터는 변동성이 큽니다. 대체로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는 경기의 변동을 덜 타고 에너지, 소재, 자유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을 많이 탑니다. 만약 경기 변동을 덜 타는 자산 운용을 하고 싶다면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의 배분을 늘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섹터 자산 배분 주식형 펀드도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은 주로 전술적이나 오퍼추니티 같은 말이 펀드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전술적 자산 배분 펀드보다 수수료가 약간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